매주 금요일 2부에는 한 주간의 언론 보도를 분석하고 비평하는 시간입니다. 와치독 시간이 있습니다. 정상근 전 미디어오늘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알파고 신하 씨 외신 기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일어난 아프리카계 미국인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에 대한 항의 시위 미국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보도를 우리 언론들이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갖고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이 사건을 언론에서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파고 기자는 외신 기자고 또 귀한 한국인이고 여러 가지 인종차별에 대한 반대 시위 어떻게 보고 있을지 먼저 좀 여쭙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여러 방면으로 봐야 되는 사건인지 확실해요. 네. 일단은 지금 이 사건을 보는 양극의 시각이 있거든요. 하나는 이제 계층 간의 충돌로 볼 수도 있고 하나는 그냥 단순한 폭동, 단순한 약달이다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안 그래도 현장이 미국이다 보니까 그 제3세계의 어느 나라의 언론사이라도 해외에 이제 기자를 파견하려면 제일 먼저 워싱턴이나 아니면 뉴욕부터 시작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언론 이 사건을 바라보는 외신의 눈이 그 어느 사건보다 훨씬 중립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수많은 나라의 기자들이 지금 다 미국에 있고 다 직접 자기 눈으로 보고 쓰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해서는 양극의 시각을 동시에 볼 수 있는 것으로 너무 다행이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너무 신기한 뉴스가 있어서 혹시 보신지 모르겠지만 실시간 CNN 기자가 보도하고 있었는데 실시간 라이브로 체포됐어요. 네, 경찰에게. 예, 경찰에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뉴스를 보도하고 있었는데 라이브로 그 라이브 속에서는 경찰한테 체포당했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사건을 직접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다른 사건이 있었을까라고 했을 때는 없다고 생각해요. 예, 이 사건이 상당히 언론에서도 의미가 있는 것이 과거에도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인해서 희생을 당한 흑인이라든가 이런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양상이 좀 다른 게 워낙에 그 좀 잔혹한 영상이 공개가 됐고 여기에 대한 분노가 상당히 커졌고 그리고 시위가 계속되는데 이게 평화 시위도 있지만 또 하나 밤에는 약탈이라든가 과거 92년에 LA 폭동과 같은 그런 느낌까지도 좀 이렇게 치환이 되는 느낌이 있어서 정말 잘 보도를 해야 되고 판단단에서 보도를 해야 되는데 국내 언론들이 미국 항의 시위를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는데 정상 기자가 좀 정리해 주신다면요. 뭐 우리나라 언론의 좀 보도 특징을 보면은 그 말씀하신 대로 좀 여러 가지 측면이 이 시위에 좀 담겨 있는데 대체로 좀 뭉뚱그려서 보도한다라는 판단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그 신문 같은 경우에는 좀 지면 제약이 좀 비교적 덜하고 또 온라인 같은 경우에도 뭐 지면 제약이 비교적 덜하기 때문에 뭐 기획 기사를 통해서 좀 다방면을 짚고 있는 기사들도 있기는 하지만 이 방송 뉴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시간상 제약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여러 가지 측면들 그리고 미국 사회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모순들이 좀 한꺼번에 뭉뚱그려져 있는 그런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오늘 시위가 벌어지고 또 약탈도 있어서 우리나라 교민들이 우려된다더라라는 게 보도가 한 리포트 안에 담기게 되면은 이 워낙 생략된 맥락이 많기 때문에 마치 이 시위가 이제 전반적으로 폭력성을 띠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로 과격 시위로 비춰질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위는 뭐 민주주의에서는 정당한 것이고 이 반대되는 입장에 대해서 항의할 수 있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권리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각을 하다 갑자기 또 밤에 약탈하는 걸로 바로 넘어간다 그러면은 이게 마치 이 시위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변질되는 건가라고 이해를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도 있는데 그리고 그 밤이라고 자꾸 언급을 하시는데 낮에도 역달하기도 합니다. 밤에만 일어나는 거 아니고요. 그리고 이 그 시위를 보는 사람들 중에 아직도 좀 그런 질문들을 좀 많이 받았는데 흑인들만 하는 줄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 같은 이번 시위 같은 경우에는 뭐 흑인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비백인인 사람들, 그러니까 백인들도 물론 굉장히 많이 포함돼 있고
백인이 아닌데 인종차별을 겪었던 사람들의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일단 인종이 아닙니다, 선배님. 이거는 계층이에요. 아래 계층이 지금 아래 계층에서 너무나 소외되고 교육을 덜 받는 사람들이 지금 약탈하고 있는데 그건 인종으로. 그렇죠. 지금 이제 계층에 대한 문제도 나오고 있고 트럼프 행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도 계속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측면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마치 이 시위가 지금 흑인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신 분들도 있고 또 마치 이 시위대에 참석한 사람들이 시위가 끝나고 약탈을 하는 것으로 좀 그렇게 오인하고 계시는 분들도 꽤나 있더라고요. 사실은 이 시위대에 대한 오해는 그 서양에서는 그나마 덜 없는데 우리한테 좀 약간 있는 건데 그 시위의 메인스트림 그 이 시위를 맨 처음에 일으키는 분들의 시위 현장 주변에는 약탈이 일어나진 않아요. 왜냐하면 맨 처음에 이 시위를 일으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직 미국에 있었던 그 인종차별에 대한 분노를 표시하려고 이제 시위가 시작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주변에는 약탈이 일어나진 않고요. 근데 시위가 너무 커다 보니까 그 시위의 그 구석구석에서 약탈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거기에까지 이제 시위를 하는 시민들이 관리를 못하는 상황이고 거기에다가 이제 그런 문제들이 일어났죠. 어쩔 수 없이. 그러면 그 앞서서 알파고 기자가 전 세계 많은 기자들이 이 뉴스를 집중해서 보도하고 있고 지켜보고 있다고 하셨는데 다른 외신에서는 좀 이 문제를 어떻게 보도하고 있다고 보세요? 그러면 저는 이제 그 이제 보도보다는 좀 칼럼만 읽었는데 칼럼? 저는 제일 많이 이제 매칭됐던 말들이 제일 많이 매칭됐던 견해가 이거예요. 미국에서 언젠가 이런 폭동 같은 시위가 일어났을 거라고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다. 왜냐하면 미국이 너무나 지나치게 모든 것을 법 사회 모든 요소들을 사회적 모든 요소를 다 시장에다가 맡겼어요. 그러나 정치라는 거 있고 국가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제 신자유주의라는 이제 이데올로기가 나왔는데 국가는 가끔씩 중간중간에 끼어 들어가서 개입해야 되지 않았을까. 만약에 오바마 때는 그 보험이 나오지 않았으면 이것보다 더 훨씬 또 과격한 시위가 일어날 수도 있었다는 그런 식의 견해가 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가 1992년에 LA 때 이제 여러 가지 폭동에 대한 그 트라우마가 좀 있어요. 네네. 최근에 지금 이 상황을 볼 때 국내 언론들이 재미 한국인의 상황에 대해서 주목하는 것 뭐 당연한 일일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 미 폭동 확산의 한국 상인 피해라는 점을 부각시키는 건 어떻게 보세요? 이것도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뭔가 이 다양한 시위의 양상을 너무 분리하지 않고 그냥 한 번에 좀 뭉뚱그리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이 LA 그때 이제 폭동 당시에 우리 교민들이 좀 많이 피해를 입었고 또 우리 교민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교민들의 피해 상황을 집중할 수는 있다고 봐요. 근데 그럴 수는 있다고 보는데 근데 뭐 이런 좀 폭동의 양상이 좀 어떻게 나타나는 건지 뭐 시위와 이 폭동의 그 연관성이 어디까지가 있는 거고 또 어디부터는 게 없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짚고 그 이후에 좀 얘기를 해보는 게 뭐 더 좋을 것 같은데 뭐 지금 같아서는 뭐 이런 기사들이 쭉 나오니까 마치 이제 이 시위 와중에 우리 교민들이 이제 피해를 입은 것처럼 이렇게 한꺼번에 뭉뚱그려서 받아들여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기사를 소비하는 독자들은 뭐 댓글을 통해서 막 평화 시위하자 뭐 폭력을 쓰면 정당성이 떨어진다 좀 이런 주장들을 좀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시위의 주체와 이 폭력의 주체가 좀 일치하는지 아닌지 일단 이 부분부터 좀 명확하게 갈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지금 LA 폭동은 이제 장소로 생각하시면 나름 독특한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한국 사회가 특별하게 관심을 가졌고 그리고 이번 시위는 그런 거 아니고 그리고 한국이 92년에 있는 한국도 아니고 얼마 전에 G7에다가 초청을 받았던 한국이고 60년대 한국이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시위 와중에는 한국인 상인뿐만 아니고 이태리 상인도 피해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몇 명이라든가. 근데 이태리 언론에는 그런 제목과 기사가 나왔을까. 우린 이제 G7에 초대받은 나라이니까 기사를 쓸 때도 물론 일부 작은 언론사들이 그런 기사를 썼어도 메인 언론사들은 좀 약간 이제 기사들의 방향성을 다시 한번 재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글쎄요. 뭐 지금은 조금 좀 나아지고는 있습니다만 특히나 이제 우리가 이제 촛불 집회라든가 이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과거에도 보면 여러 가지 시위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들 우리 국내에서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뭐 집회라든가 아니면 노동자의 파업 같은 것들 이런 사회적 충돌이 발생을 할 때 계속해서 뭐 이렇게 폭력 집회에 대한 프레임을 씌운다거나 이런 경험들이 있었는데 좀 이렇게 미국 각지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이런 시위들을 포함을 해서 좀 이 시위의 의미를 좀 언론들이 좀 제대로 좀 조망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집회 시위를 취재를 하다 보면은 정말 그 안에 특히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인 대규모 집회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다양한 모습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앞에서는 경찰과 충돌하는 측면도 있지만 이 중간에서는 또 이제 본인들의 얘기를 뭐 연단에 나와서 그냥 얘기를 하는 그런 좀 평화적인 방식이 있기도 하고 이 또 한편에서는 뭐 기타 치고 노는 좀 그런 모습도 있기도 하고 이 한 시위 안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모습들이 있고 다양한 경찰하고 군인이 참여하기도 해요. 그런 것들을 잘 언론 안 나오긴 그렇죠. 하지만 그렇다면 이 시위가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대규모 시위를 하는 것에 초점을 어디다 둬야 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그들이 이 여기에 모인 메시지가 가장 중요하다. 주장하는 이유라든가. 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저런 주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일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뭐 어쨌든 뭐 이렇게 이 시위는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뭐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라는 점을 지적하는 게 가장 뭐 중요한 것 같고 근데 우리나라 언론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제 그 폭력적인 집회나 시위가 있을 때 아니면 그 폭력이 일부 굉장히 좀 과격해졌을 때만 보도가 나오니까 뭐라 그럴까요? 하여튼 이게 좀 그 폭력을 쓰는 게 뭐 그거 좀 그 헷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게 언론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폭력을 쓰게 되는 건지 아니면 평화적인 시위는 아예 보도조차 되지 않는다. 네, 폭력을 써야만 언론에 나오는 뭐 그런 생각이 있는 건지 아니면 굉장히 좀 혼란스럽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는데 이제 특히 한국에서 저는 그것보다 이런 생각을 해요. 사실은 이번 사건을 통해서 오케이 우리는 막강한 군사력이 없고 경제력이 이제 미국이나 중국만큼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는 국민을 많이 교육시킨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수많은 사건이 일어났는데 4.19라든가 그 5.18이라든가 등등 5.16이라 다 있었는데 국민이 경찰이라든가 국민한테 가서 좀 약탈 안 했잖아요. 저는 일단 그런 생각을 했고 세계 최고의 국민 의식이죠. 예,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한국 위주로 세계를 또 평가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우리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워낙에 잘 하고 있었으니까 알겠습니다. 자, 한 주간의 미디어 비평하는 와치도 다음 좀 주제로 가보도록 하죠. 그 한겨레가 1면과 2면의 부정확한 보도로 인해서 입장문 정면으로 게재를 한 것 있습니다. 지난 5월 22일이었는데 6월 1일에 조선일보도 관련한 보도를 냈는데 정정 보도 코너에 대한 원칙을 1면에 조선일보가 실었다고 해서 이 내용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조선일보가 바로잡습니다 코너를 2면에 배치했다. 이게 어떤 의미인 거예요? 네, 뭐 앞으로 이제 바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정정 보도를 2면에 배치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뭐 언론들이 굉장히 좀 많은 오보들을 냈고 여기에 대해서 뭐 언론중재위나 아니면 재판을 통해서 정정 보도를 내왔는데 뭐 2면에 낸 경우도 있고 뭐 1면에 낸 경우도 있지만 뭐 어떤 때는 굉장히 좀 찾기 어려운 그러니까 신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여러 장을 넘겨야 찾을 수 있는 곳에 배치하기도 하고 하단 구석구석에 이렇게 보물찾기 같은 느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보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겨우겨우 확인할 수 있는 그 공간에 이걸 배치하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TV 프로그램 소개하다가 갑자기 정정 보도가 나오기도 하고 좀 이런 좀 양상이 있었는데 이 조선일보의 얘기는 앞으로는 이제 2면에 싣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문을 보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적어도 2면이라면 뭐 한 장만 넘기면 되는 거니까 뭐 최대한 많은 사람들 눈에 띌 수 있도록 배치를 하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그 사실과 다른 보도를 했을 때 이 정정 보도를 할 수 있는 5가지 원칙을 또 함께 공개를 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오보를 낸 경위를 밝힐 것 그리고 지면과 인터넷을 통해서 정정할 것 이 정정 보도 시점이 오래된 경우 그 이유를 밝힐 것 그리고 일부 지역판에 오보가 실리더라도 정정 보도는 전국판에 게재를 할 것 그리고 같은 사안에 다른 해석이 있을 때 반론 보도에 충실할 것 이 등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게 조선일보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정정 보도의 조선일보가 이런 원칙으로 앞으로 정정 보도에 대해서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 내용을 보면 상당히 좀 의미를 부여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거든요. 아니 일단은 누가 좋은 일을 하면 무조건 칭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 과거는 이렇다 저렇다 하면 뭔가 좀 약간 진보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일단은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넘어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데 왜 이 시점에 이걸 이렇게 냈을까요? 그건 좀 궁금해요. 뭐 아마 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일단 한겨레에서 이런 좀 긴 페이지에 정정 보도가 나왔고, 근데 사실 이런 요구는 굉장히 좀 오래 전부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언론이 낸 오보의 파급력에 비해서 이 언론이 잘못을 인정하고 정정 보도하는 건 굉장히 인색하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이 논의가 점점 발전하고 발전해서 이렇게 되면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까지 지금 나간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기존에는 뭐 언론의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언론이니까 보도를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책임성을 좀 낮추는 그런 판결이 좀 많이 나왔다면 앞으로는 이 보도로 인해서 누군가가 뭐 정신적 아니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때 굉장히 좀 강한 처벌을 내릴 수 있는 강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논의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언론들 내부에서도 좀 자구적으로 이제 대책을 마련해야 될 시기가 온 거죠. 이게 잘못하면 이제 그 언론사 하나가 휘청거릴 수도 있는 거니까 스스로 이제 개혁을 하고 또 스스로 이제 잘못된 점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줘야만이 좀 네. 이런 논의 속에서 좀 그 언론이 좀 살아나갈 수 있는 좀 그런 구멍을 좀 찾을 수 있다라고 판단하지 않았을까 뭐 지금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방식은 바람직하다라고 알파고 기자가 얘기를 했는데 네. 외신 같은 경우에는 이 정정 보도라든가 이런 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아세요? 아니 이거는 문제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원칙이 뻔해요. 잘못을 했으면 그 잘못만큼은 대가를 치는. 잘못만큼은 대가를 치러야 된다. 사람들 진짜 뭐라 그래 기사가 잘못 쓰면 가끔씩 1페이지에서 나올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기사의 기중 뭐라고 해야 되나 네. 그 엄중에 비해서 1편에서 나오기도 하고 비중에 따라서는 일면에다가 사과 방송 같은 거를 정정 보도를 올리기도 한다. 방송국이라면 TV라면 네. 아예 오프닝 때는 자 오프닝하는 앵커가 죄송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너무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한 1분 정도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길게 얘기를 하고 다음엔 이제 보도가 시작합니다. 뉴스룸이 그 이후에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정정 보도의 방식에 대해서는 크게 논의가 없어요. 왜냐하면 뭐 오버를 했으면 다음에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니까. 제대로 한 제대로 정도를 해야 되니까. 되는 거 아닌가는.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정상훈 기자에게 한번 해볼게요. 네. 정정 보도를 우리가 어떻게 밝히고 처리하겠습니다라는 지침을 냈다고는 하는데 네. 그럼 그 이후에 그 잘못된 보도 같은 건 안 하나요? 안 하고 있나요? 뭐 그러니까 어쨌든 뭐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알파고 말처럼 그 이전 거는 묻어두더라도 네. 그렇다면 이 얘기를 한 이후에는 어떤 모습을 보였던 것인가라는 네. 점을 비춰보면은 이 원칙이 성립이 잘 안 된 것 같다라는 무슨 얘기야? 원칙이 내세운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 사이에 또 뭔가 일어났나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월요일부터 이렇게 정정 보도를 제대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네. 그 이후에 나온 정정 보도들이 뭐 그렇게 뭐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뭐 누가 봐도 이렇게 썩 이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좀 어려운 것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례로 이 첫 번째로 이 최근에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이용수 할머니가 기자회견장에 나올 때 그 할머니 휠체어를 밀고 나타난 사람이 곽상도 의원이다. 뭐 이런 주장을 한 사람이 있었다. 뭐 그 사람이 뭐 조국 백서에 참여했다. 뭐 이런 보도였는데 사실 그분은 그런 주장을 한 적이 없다라는 거죠. 네. 그런데 이를 정정을 했는데 그냥 뭐 그 사람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고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정합니다. 그냥 이렇게 하고 이제 끝내버린 거죠. 그리고 이 손혜원 의원 관련해서 이 조선일보가 그 오늘 또 이제 정정 보도를 냈는데, 네. 그러니까 뭐 측근의 친척 뭐 그 아들까지 연결돼서 마치 이 그 목포의 노른자 땅을 이제 장악한 것처럼 제목을 써서 단 보도였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정정 보도문을 냈는데, 뭐 역시나 이 정정 보도문은 뭐 기존에 나갔던 기사에 비하면은 뭐 거의 한 5분의 1 정도의 수준이었고, 이 보도에 대해서 어떤 경위로 이 보도가 나가게 된 것인지에 대해 설명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보도가 어떻게 나가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었고 그냥 정정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이면지 나왔어요. 근데 이면에 네 제가 알기로는 이면에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도 페이지 숫자 정도 맞췄으니까 면 배치는 이면에 애초에 했던 기준대로 했지만 여러 가지 상세하게 왜 그걸 잘못 보도하게 된지에서 얘기하고 이런 것들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건 없었다는 거죠. 네, 굉장히 짧은 그러니까 기존에 바로 접습니다 같은 내용의 그런 정정 보도문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관계가 틀린 오보가 있을 수 있고 왜곡한 보도가 있을 수 있고 괜히 더 이걸 그런 일도 없는데 이걸 또 확대 해석하게끔 만드는 오보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따라서 이런 정정 보도에 대한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제일 큰 기준이 그 오보로 인하여 누군가가 기분이 불쾌하다면 피해를 봤다면 그렇죠. 피해라고 하면 더 정확해요. 피해를 봤다면 그 피해 받았다는 거를 말해주고 너 얘들 이것 때문에 나 피해 받고 있어 이거 오버예요 정정하라고 하시면 그게 해야 되는 건 확실해요. 왜냐면 그게 해야지 그만큼 그 실수가 세탁이 되거든요. 정상훈 기자, 이 오보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고 여기를 정정해야 된다는 뭐 가이드라인 같은 게 좀 있나요? 뭐 그런 가이드라인은 뭐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까 이 조선일보가 발표한 것처럼 이 5가지 원칙만 지켜도 이게 좀 훌륭한 정정 보도
뭐 이미 오보를 냈으니까 그게 훌륭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네. 어쨌든 이제 정정 보도의 전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이 조선일보가 얘기를 한 것처럼 뭐 오보를 낸 경위를 밝히고 또 뭐 독자들의 눈에 잘 띌 수 있는 곳에 배치를 하고 뭐 어쨌든 그 기사의 크기만큼 똑같은 크기의 뭐 오보 정정을 할 수는 없겠지만 이 적어도 그 기사를 볼 때 온라인에서 볼 때 그 기사 밑부분에 이 보도는 이 부분이 오보였다라는 점도 명시를 하고 어쨌든 뭐 그 피해자가 어쨌든 그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성의를 다하는 것이 이 정정 보도의 좀 기본적인 원형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뭐 그런 차원에서 뭐 우리나라 언론들의 이 정정 보도는 굉장히 좀 부족하고 또 그냥 단순하고 여전히 이제 좀 숨기기에 급급한 좀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 진짜 이 코너를 하면서 이 방송을 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물론 최근에 와서 제가 기사를 쓰는 간격이 좀 줄였어요. 일주일에 한 번인데 결론적으로 10년째 이 일을 했거든요. 2010년부터. 물론 저도 오보를 중간중간 했었을 것 같아요. 나이 정도 아니면 고향 정도 아니면 송시를 잘못 썼거나 근데 누구한테 피해를 주거나 아니면 기사의 흐름 사실관계에다가 영향을 미칠 만한 단 한 번도 오보를 한 적이 없거든요. 이것만으로도 저는 진짜 죽을 때는 마음 편하게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근 전 미디어오늘 기자, 알파고 신하 씨 외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